비만이 왜 만병의 근원인가? 거꾸로 했네. 온몸에 염증이 발생하면은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는데, 즉 뇌에서는 뇌경색 치매, 우울증, 동맥에서는 동맥경화증, 입안에서는 잇몸에 치주염, 기관지에서는 천식, 피부에서는 각종 피부질환, 소장에서는 리키것 증후군, 소장에 구멍이 뚫리는 증세, 대장에서는 설사, 변비, 췌장에서는 인슐린 생산량이 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것도 역할을 한다. 레지스틴 당뇨병 유발. 비만인의 비만 세포에서 분비되는 레지스틴은 뭐야? 다시 자, 비만이 왜 문제냐, 요 부분을 이제 오늘 더 짚으면서 공부를 해봅니다. 레지스틴 당뇨병 유발. 비만인의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레지스틴이라는 물질은 레지스틴, 혈액 속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결국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에게 밝혀졌습니다. 2004년 2월에 서울대학병원의 당뇨 및 뇌분비 질환 연구팀은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비만과 당뇨병의 연결고리가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레지스틴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 200명과 정상인 200명의 혈중의 레지스틴을 측정 비교한 결과 농도가 높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사증후군 판정을 보면은 허리둘레가 얼마가 되고, 동양인은 102, 또 88, 어떡하네. HDL이 40 미만, 동양인은 50 미만이, 여성은 중성지방 150 이상, 대사증후군의 판정이 되죠. 예를 들면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면 공복혈당이 110 이상, 또 혈압이 수축이 130 이상, 이완기 85 이상. 국제 당뇨병 연맹의 대사증후군 판정 기준은 허리둘레가 90, 80, HDL이 40 미만, 역시 중성지방,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TNF, 염증과 당뇨병의 주범은 뭘까요? 동맥경화란, 글자 그대로 동맥 혈관 내벽이 두꺼워져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해져서 단단해져서 탄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세는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검진 항목에서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혈관 전문의들이 흔히 혈관이 튼튼해야 노년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동맥경화를 비롯해서 고혈압, 뇌경색, 뇌출혈, 뇌심모 등등 심장계통의 질환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레지스틴, 비만세포,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비만세포는 악성 호르몬 분비하고 인슐린 저항성, 또 인슐린, 그래서 비만세포를 증가하고 악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또 대량 분비되고 비만세포 증가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악성 호르몬은 또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근본적으로 비만세포를 줄이지 않으면 당뇨병을 일으키는 무서운 악성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가 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첫 단계는
의과대기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으로 만성염증, 각종 만성질환이 이렇게 비만세포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발생한다. 복부 비만을 오랫동안 버려두면 대사증후군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30대 이상의 성인 남녀 대사증후군이 벌써 온 거죠. 복부 비만은 한 명꼴로 많은 사람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2당뇨와 또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것을 말한다는 거죠. 날씬한 몸매를 가진 사람의 지방세포에서는 착한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이 분비돼서 글루트4를 많이 생산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지만 뚱뚱한 사람의 비대해진 지방세포, 비만세포에서는 거의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 속의 아디포넥틴 수치가 줄어들고 악성물질 TNF 알파 수치가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글루트4 생산을 중단하라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운반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나? 자,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비만인의 단식은 얼마 동안 가능한가요? 이렇게 나왔네요. 복부 비만은 질병이 시작 복부에 존재하는 소장과 대장 사이에서 내장 지방이라고 합니다. 내장이 외부 충격을 흡수해서 내장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데 복부 비만이 시작해서 책임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위원회 추천 식단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탄고지를 하는 강조하는 쪽도 있고 또 식이요법으로 다른 것을 강조하는 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진짜 음식을 먹자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당뇨병을 유발하는 비만세포는 사람의 내장에는 지방세포가 적당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어서 각종 장기를 둘러싸고 보호하는데 이 지방세포에서는 착한 호르몬, 기름, 설탕, 우유 뭐 이런 게 푸드 피라미드에서 기름, 설탕이 가장 문제가 되고 곡류, 탄수화물을 먹자. 피라미드. 노폐물을 청소하는 버섯과 해조류, 버섯과 해조류,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QA. 견과류 섭취량에 따른 체중 변화는 거의 먹지 않는다. 참여, 체질량 5회 이상 했을 때 참여율을 봤을 때 견과류를 매주 5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의 체질량 지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4% 내려갔다. 1.4%. 천연소화제 겸 해독제는 예로부터 무를 즐겨 먹는 집에서는 위장병이 없다고 합니다. 무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에 포함된 디아스타제와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옥시다제라는 소화 효소를 또 단백질을 잘 소화시켜주고 그렇군요. 생선과도 어울린다. 그렇게 했군요. 견과류, 체지방을 줄이는 지원군이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견과류를 먹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면은 사람들이 견과류는 고칼리 식품을 연상해서 부정적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다량과 지방이 포함되어서 섭취하기만 하면 모두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만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일 속에 가득한 프룩토스. 왜? 과일을 먹으면 살이 찌는가?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살이 빠진다? 어떤 것일까?
최신 영양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일부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등장해서 매일 과일을 먹으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져서 비만과 지방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식이섬유나 또 좋은 영양소가 있다라는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고기를 먹어야 기운이 난다는 말이 사실일까? 여성과 성장 촉진 호르몬 자극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의학용어에서 플라시보라는 그런 효과, 동물성 식품도 이처럼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데, 산성식품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사람에 따라서는 또 길게 걸리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속이 든든하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마치 카페인 음료를 마실 때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신선한 식품의 주스는 소화 흡수하는데 식품의 효율적인 식품이다. 고기는 70% 에너지를 30% 정도만 활용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식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군요. 배출해서 왜 아침을 안 먹어도 되는가? 독소 배출량이 오전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탄고지 하는 사람들이 아침을 먹지 않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호르몬의 계통에서 언밸런스 오기 때문에 아침에 먹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많이 먹는 것이 미덕이 아닌 이유는 뭘까? 모든 질병이 영양 과잉에서 발생한다. 사람은 누구나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가장 먼저 과거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식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때로는 실컷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칼로리 제한을 하지 않아도 성공한 다이어트가 있는가? 채식 위주의 식생활은 반드시 성공한다. 2006년 미국 조지 에일교에서 체중 감소가 채식을 통해서 도움을 얻었다라는 거죠. 몸으로 흡수된 각종 영양소는 이렇게 수분 데이터를 내셨네. 서민들의 의사 양배추. 위장질환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의뢰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양배추 샐러드를 드세요 하고 적극적으로 권하곤 하는데, 양배추는 위장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초절임 마늘과 초절임 양파가 초를 절여서 이렇게 다이어트의 건강에 관심이 많다면 생마늘과 초절임 마늘의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항암 식품에서 1순위 중에서 가장 앞에 올 정도로 항암 작용이 뛰어난 식품이지만 냄새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치를 비롯해서 각종 한국 요리에 사용되는 인기 식품으로 그 장점을 열거하면 두꺼운 백과사전보다도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렉틴 쪽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누수가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고 있듯이 백혈구는 면역 시스템의 파수꾼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일물질이 들어오면 백혈구는 과립구, 림프구, 당구가 급증해서 이들을 격퇴시킨 후에 사멸되는데, 이때 인체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소모되는 산소의 2에서 3% 정도가 활성산소로 남게 되는데, 엎친데 겹친 격으로 활성산소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식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반찬을 80%는 날 것으로 먹는다. 80%는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암환자들에게 그것은 요법으로 이렇게 먹는다는 거죠.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한다. 백미나 밀가루로 된 음식을 간식으로 먹었는데도 금세 배가 고파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식이섬유가 대부분 제거된 탄수화물 식품 때문입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한 음식은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아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위장이 아니라 대장에서 소화됨으로 위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깁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전에 양배추를 샐러드로 먹은 후에 식사하면 금세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서 비만 예방의 안성맞춤입니다. 샐러드는 포만감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및 항산화 물질까지 공급하는 매우 유익한 식품이므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식품입니다. 기름진 음식의 지방 흡수를 낮춘다. 악성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신체의 모든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막에는 콜레스테롤이 존재하는데 이런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경우에 인체는 필요에 따라서 합성한다. 굳이 섭취하지 않아도 되는 콜레스테롤은 모든 동물성 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식품에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고지혈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고 식물성 식품 위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동물성 식품에 포함된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이 몸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는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장에서 지방이 흡수될 때에는 다음집산이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도우미 역할이 끝난 다음집산을 식이섬유가 흡수해서 배출해주므로 이처럼 불이 긴 음식의 소화에는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를 많이 공급해줘야 하므로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어서 식곤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노화가 촉진되는 것입니다. 위장에서 1차적으로 대충분해 된 단백질이 12지장으로 내려가면 또 다른 소화효소인 트립신이 췌장에서 분비되어서 10개 이상 연결된 아미노산을 2~3개 정도 연결된 짧은 단위로 가위질합니다. 비만 예방에 탁월한 식이섬유 높이 무릎 배출을 방해한다. 단백질 제대로 소화하기. 많은 사람이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대로 우리 몸에 흡수돼서 단백질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면 일단 낙개의 진절처럼 하나하나 분해돼서 소화 흡수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이란 원래 5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구성된 것이다. 성장 촉진 호르몬제의 폐해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해서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농축산 농가의 가장 반가운 소식은 성장기간을 하루로 단축해서 사료비를 절약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사용하는 호르몬제의 경우에 천연적인 것과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까지 종합하면 6가지나 되는데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육질이 부러져서 소비자들이 좋아한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저체온증이 된다. 제가 영양학을 공부한 후로는 많은 사람과 악수할 때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로 그분의 건강을 가늠하는 이상을 버릴 수 생겼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과 악수를 하면 의외로 손이 차가운 사람들이 많아서 놀라곤 합니다. 따뜻해야 할 젊은이들의 손이 우리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사람들의 손이 차갑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인체의 보일러 역할을 하는 아랫배가 항상 따뜻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것도 그 냉증이 출산에 또 관계가 되는 거죠. 위장에서 염증이 발생하면 위염, 암으로까지 또 소장에서 염증이 발생하면 소장염, 또 당남, 췌장까지 면역 저하까지 대장에서 염증이 발생하면 대장염, 궤양, 대장염, 소장에서 발생한 염증으로 인해서 구멍이 뚫리면 아모니아가 흡수되고 간 기능이 장애되고 또 혈액순환이 방해되고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또 염증과 어깨 결림과 현기증과 두통 등이 발생한다. 소장의 염증, 장누수 증후군이죠. 동물성 단백질의 폐해는 생명을 단축하는 동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으로 일찍 사망한다는 것은 콜린 캠벨 교수가 추측이 돼서 추적한 결과다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네가타 대학 교수였던 아부 도로가 편안하게 호르몬이 자율신경이 조절되도록 그렇게 말했죠.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 조절, 세포가 적절히 기능하도록 세포 안팎의 수분과 적당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도 단백질입니다. 섭취하는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손발이 붓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또한 수분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몸속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영양소 운반 담당.
혈액 속에서 지질을 운반하는 알부민,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높임을 실어내는 헤모글로빈, 몸속에서 철분과 결합해서 철분을 각 조직으로 이동시키는 트랜스페린 역시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부민이 부족해도 체중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혈액의 수소이온 농도, 면역력 강화, 몸속으로 침입한 바이러스, 세균, 진균, 꽃가루와 같은 이물질을 공격할 때 항체로 작용하는 것도 당단백질입니다. 비상시 에너지원이 된다. 인체에 저장된 영양소, 단백질을 필요로 에너지 소모하는 데 순서가 있습니다. 1차로 혈액 속의 포도당이 소진되면 2차로 인체에 저장된 중성지방, 즉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활용하고, 이것이 부족하면 3차로 신체의 단백질을 분해한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만들어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음식을 통해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신체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신체 조직의 단백질을 분해하므로 면역력의 약화와 더불어서 심각한 저체중으로 진행이 됩니다. 액상과당, 악질 탄수화물. 미국 사학과 학회는 최근에 생후 1세까지 아이는 과일 주스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근거안을 제시했는데, 이유는 과일 주스에는 과당이 많아서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에 뒤질세라 최신 영양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부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등장해서 과일에는 과당이 많으므로 비만인과 당뇨병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엉뚱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단백질이 신체를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섭취하는 단백질에는 식물성과 동물성 두 가지 있는데, 많은 사람이 단백질을 하면 반드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모두 소화 흡수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근의 영양학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입을 통해 섭취한 단백질이 위장과 식이지장을 통과하면서 작게 분해된 후에 소장에서 흡수되려면 하나의 진주알처럼 낮게 아미노산 수준으로 분해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비율이 10% 미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육식이. 어떤 단백질이 좋을까요? 신체 구성에서 이렇게 하는 우리 몸을 만드는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어떤 것이 탄수화물이 소화된 모습을 이렇게 해서 완전 소화가 되는데, 소장에 염증이 있으면 완전 소화가 될 수가 없겠지요. 설탕은 절대로 섭취하면 안 되는 탄수화물이다. 이것은 단순 탄수화물의 대명사인 설탕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식품입니다. 우리가 설탕을 과하다 섭취하면 몸속으로 흡수돼서 6시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으며 심지어 세포석까지 흡수된다는 것이 보고가 됩니다. 따라서 잘 분해되지 않은 설탕을 분해하려고 많은 소화 요소가 동원되어서 설탕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면 쉽게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마누크 박사는 회춘에서 설탕이나 설탕이 포함된 식품을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설탕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에는 진주알처럼 채소 단위가 되는 단당이 있다라는 거죠. 체지방 감소,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라. 사포닌, 항산화 물질의 일종인 사포닌은 비만 체질을 개선하는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영양학자들이 날씬해지고 싶으면 콩밥을 드세요라고 말하는데, 콩에 포함된 사포닌이 물이 녹아서 우리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엉과 파테에 포함된 사포닌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적혈구가 파괴되지만 콩에 포함된 사포닌은 독성이 전혀 없으므로 많이 섭취해도 됩니다. 특히 사포닌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어 지방세포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밥에 진은이 콩을 50% 이상 넣어서 먹으면 좋다. 사포닌. 또 클로르겐산, 체지방 분해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클로르겐산은 다이어트에 좋다. 미국의 한 농부가
감자를 삶아서 돼지에게 사료로 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생감자를 사료로 주면 에너지가 절감되므로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들은 평소 생각했던 대로 돼지에게 생감자를 공급했더니 그랬더니 조금처럼 살이 찌지 않아서 시장에 출하는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생감자에는 체지방 분해 요소가 있는데 클로로겐산이라고 체지방 분해 클로로겐산이 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 클로로겐산이 마태차에는 커피보다도 한 10배 이상 많다죠. 자, 이거 발화된 씨앗이 현미라든가 생들기름이라든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 이런 거 위와 같은 식품들은 우리 신체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서 산성적으로 기울어지는 신체를 알칼리로 해주는 아주 좋은 제품이다, 약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생꿀이라든가 현미, 두부, 아몬드, 콩종류 또 뭐 이렇게 브라질 너트 그것을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도 포함이 되나요? 꿀에도 생꿀과 수확한 후에 가공한 농축꿀이 있는데 가능하면 전혀 가공하지 않은 비타민과 효소가 살아있는 생꿀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농축꿀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분이 마르기 전에 즉 숙성되기 전에 채취한 후에 장시간 열을 가해서 수분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비타민과 효소가 죽은 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생꿀을 먹어야지. 생꿀. 그렇네. 중성식품에 속하는 현미도 24년 이상 생수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알칼리 식품으로 바뀐다. 물에 불 꺼서 먹으면 도움이 좋겠다 라는 거죠. 또한 식품 공장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 대부분은 산성이므로 이러한 식품 위주로 식생을 하면 신체는 약한 알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산성을 중화시키는 미네랄인 칼슘과 마그네슘이 다량으로 손보되어서 골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로 저희 지인 중에서 몇 사람은 단 하루라도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반찬 투정을 하는데 한 사람은 27세 때 얼음판에 넘어져서 엉덩이 뼈가 산산이 부서져서 평생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40대에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과 무릎 위에 부딪혀서 또 이런 뼈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를 과다 섭취하면 몸에 해롭다는 것은 밝혀졌다. 왜냐하면 또 대량의 여산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소변에 사안이 포함된 흰색이 결정체인데 단백질은 주로 탄소, 질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질소의 최종 형태는 암모니아가 되는데 이것은 독성이 강해서 독성이 약한 요소나 또 이렇게 요산으로 전환해서 배출하는 것이다. 정결하지 않은 화장실에서 나는 코를 지게 하는 냄새가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와 요산으로 이렇게 해서 잘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되지 않으면은 이게 독이 된다는 거죠. 또 이 산성식품 중에서 특히 유의할 것은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산성식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산성식품은 식품 공장의 가공 과정에서 대부분 미네랄이 제거된 것들이죠. 그런 것에 설탕, 백미, 흰밀가루, 정제한 기리, 달걀도 포함되고 가공한 유제품, 딸기, 석류, 크림밀, 땅콩, 어떻든 산성식품이라고 고발이 되었으면 그렇지나요? 둘째, 달콤하고 자극적인 맛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것들, 가공식품, 특히 또 아스파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감미료가 인공 감미료는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우여곡절 끝에 승인이 났는데 아스파탐은 65년 우연히 발견되어서 83년에 승인되는데 18년, 네오탐은 90년 발견되어서 2002년 승인되는데 12년 걸렸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우여곡절 끝에 승인되었다는 것만큼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뭔가가 이것이 허가가 안 되는 것들인데 어떤 뭐 이렇게 허가가 되도록 했다는 거죠. 산성식품을 멀리하라. 샐러드는 식칼에 소금물이 묻으면 금방 녹슬어 버리듯이 신체에 적합하지 않은 산성식품을 섭취하면 노화 속도가 빠르서 쉽게 질병이 걸린다. 우리 인체의 체액은 모두 수소 농도가 7.35에서 7.45인 약한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체액의 수소 이온 농도 영수치가 겨우 0.10밖에 되지 않은 매우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잘못된 식품을 멀리해야 한다. 비만일수록 많이 분비되는 렙틴이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죠.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을 멀리하자. 이것들은 무덤을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다.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인크레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췌장이 더 왕성하게 되어서 인슐린 분비하도록 촉진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크레틴이다. 이 호르몬은 소장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혈당이 올라갈 때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이 낮아지면 작용이 멈추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혈당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소장이 건강하고 든든하게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소장이 든든해야 장이 망가지면 그것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이 렙틴이다. 백색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은 뇌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과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물질이다. 렙틴 호르몬이 특이한 점은 체중이 증가할수록 많이 분비되는데 내가 재빨리 포만감을 느껴서 식욕을 억제하고 과식을 예방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이 과부하 걸리면 이제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